1번부터 또 봅니다. 마찬가지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란데,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 또는 공제가입, 공탁, 이거는 언제 해야 되느냐? 업무 개시 전까지 해야 되죠. 그런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을 할 때 해야 한다 하면 틀려요. 왜냐? 이 보증 설정은 등록 처분을 받은 다음에 하잖아. 알겠지? 등록되고 난 다음에 하는 거야. 그래서 등록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등록 신청할 때 해야 한다 하면 틀립니다. 2번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소위 특수법인이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경우에도 보증 설정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해야 된다, 안 된다? 해야 된다. 해야 되는데 지역농협만 1천만 원 이상으로 허용해주고 다른 특수법인들은 다 얼마 이상? 2억 원 이상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3번 공제에 가입한 개업공인중개사로서 보증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보증을 설정하고자 하는 자는 그 보증기간 만료일까지죠. 만료일까지 다시 보증 설정해야 된다. 이래야 O가 됩니다. 그래서 보증 설정의 효력이 단절돼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3번 틀려버린 거잖아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 즉 보증 설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하면은 또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라. 요게 O네. 알았어요. 제재를 답으로 만들어놨네. 보증보험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며칠 이내에 15일 이내에 다시 가입해야 한다. 아까도 나왔던 것 같아. 22번은 계산 문제예요. 그래서 이걸 알고 봐야 됩니다. 이런 문제는 뭐냐면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주사무소에 원래 2억 이상 설정하는데 분사무소 설치할 때는 분사무소 설치할 때마다 얼마 이상을 1억 원 이상을 추가로 설정하는데 그 추가로의 의미가 정액 설정이라는 거잖아. 그러면은 A구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B구, C구, D구, E구에 각각 분사무소를 둔다면은 분사무소가 몇 개고? 4개잖아요. 그럼 주사무소에 2억 이상에다가 4개면 얼마고? 6억 이상 1이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답이 4번 1이 된단 말이지. 알겠습니까? 이건 2.5점 한 문제인데, 알겠어요? 추가로 설정해야 한다 하는 그거 알면 한 문제 맞춰버리는 거야. 아주 효율성 있는 문제입니다. 23번 개업공인중개사 갑의 중개보조원 을의 과실로 의뢰인 병이 손해를 입었다. 이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는데 이 문제를 딱 보는 순간 머릿속에 무슨 규정을 떠올려야 된다? 간주 규정을 떠올려야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1. 갑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이전에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보정 설정해야 한다 되는데 등록 이전에 합니까? 등록한 다음에 합니까? 등록한 다음에 업무 개시 전까지 하잖아. 틀려버렸죠. 을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누구의 행위로 본다? 갑의 행위로 본다. 이게 간주 규정이잖아. 이게 답이네. 너무 쉽게 답을 만들어놨다. 3번 갑은 을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 병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까? 업무상 행위 말입니까? 업무상 행위만. 2번에서 제시해놨는데도 틀리면 곤란하죠. 4번 갑의 병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을은 직접 병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하는데 보조원 을도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져야 된다. 연대책임 관계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죠. 갑의 책임이 인정되어 병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갑이 이행한 공제사업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갑에게 또 무슨 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알겠어요? 그러면은 갑은 또 누구한테 또 구상권 행사할 수 있다? 보조원인 을에게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24번 틀린 것을 원했는데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정 설정을 해야 한다 하니까 O가 되는 거죠. 그렇죠? 2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가입한 보험은 우리 판례에 따르면 이른바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의 성질을 지닌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주 중요한 판례입니다.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의 성질을 지니기 때문에 상법 659조 보험자의 면책 규정은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상법 659조 보험자의 면책 규정이라는 것은 보험 가입자, 즉 피보험자가 고의 중과실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킨 때는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게야. 상해보험 가입해놓고 내 스스로 손가락 잘라버리면 보험금 준다, 안 준다? 안 준다라는 그게 상법 659조다 그랬잖아. 그러나 이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공제계약이나 보증보험계약은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이기 때문에 가입자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도 보험금 지급한다, 안 한다? 한다라는 소리입니다. 3번 자기의 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의 장소로 제공하여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에도 우리 30조 2항에 따라 무과실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거죠. 4번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은 가입한 보증보험의 보장금액을 한도로 한다 해놨는데 틀려버렸죠. 이거 구분하라 그랬잖아. 봐봐요. 손해배상금액 하는 말과 알겠어요. 손해배상 보장금액 하는 말은 같은 말이다, 다른 말이다? 다른 말이다. 손해배상금액은 발생된 손해액 전부가 손해배상금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보장금액 하게 되면 가입자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정 설정을 2억을 해놨으면은 2억까지만 보장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근데 손해가 5억이 발생했으면 손해배상 금액은 얼마? 5억. 보장 금액은 얼마? 2억. 1이 되는 거다 이 말이야. 근데 이 문장은 가입한 보증보험의 보장 금액을 한도로 해서 손해배상 책임진다 하니까 틀려버렸잖아. 알겠습니까? 이 말이 맞다고 한다면 이 금액이나 이 금액은 같은 말 대푼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틀려버렸다 이 말이야. 국어가 어려웠던 거야. 알겠습니까? 5번 의뢰인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소정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 무상중개의 경우에도 확인 설명 의무 이행해야 되고 그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도 이행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이 판례도 아주 시험에 자주 물었던 판례입니다. 그래서 25번 틀린 것은 1. 개업공인중개사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그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케 한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0조 2항 법조문 그대로죠. 문제 풀면서 공부 다 해보겠다. 알겠어요? 여러 번 나와서. 2번 개업공인중개사는 보증보험금, 공제금, 공탁금으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했으면 며칠 이내? 15일 이내에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뭐 해야 된다? 보전해야 한다. 그래서 3번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 당사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 보장에 관한 사항 하는 게 바로 보정 설정 내용을 설명도 하고 관계증서 사본을 교부하거나 관계증서에 관한 전자문서의 형태로 제공해라. 요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부과 대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4번 보증보험의 보정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보정을 설정하려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보정의 효력이 단절되면 안 된다 그랬지? 보정기간 만료까지 다시 보정 설정해야 된다. 5네요. 아까는 보정기간 만료 후 15일 이내에 걔가 틀렸고 지금은 5로 처리되어 있네. 5번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한다. 여기 이제 보정 설정하여야 한다라는 그 규정이죠. 알겠습니까? 여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는 요 말이 또 걸리죠.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신경 쓰지 말아요. 여러분들이 시험 지문을 읽을 때 문장 속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런 게 섞여 들어오는 문장은 그 표현 갖고 X다 O다 판단하지 마시라라는 소리야. 알겠어요? 여기 대통령령에 가면 뭐가 있느냐? 법인인 경우에는 2억 이상, 뭐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뭐다? 1억 이상, 지역농협은 뭐 1천만 원 이상. 그 내용이 바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야. 알겠습니까? 그 다음 26번 뭡니다? 확인 설명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해놨습니다. 기업, 시장, 학교와의 근접성 등 입지 조건에 관한 사항도 확인 설명사항 9가지에 들어간다, 안 한다? 들어간다. 5. 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 설명서 사본을 보존해야 할 기간은 3년이다. X. 당해 중개인이란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 확인 설명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소속공인중개사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된다. 5죠. 함께 서명. 오타가 있는 것다.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소속 공인중개사와 함께 뭐 이렇게 이제 가짜가 두 번 나오는 바람에 뭐 이제 조사가 좀 안 맞네요. 어쨌든 전체적인 의미로는 오다. 리얼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공인중개사가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을 하지 않은 것은 소속 공인중개사의 뭐 자격 정지 사유에 해당하죠. 개업 공인중개사의 경우라면은 뭐 500만 원 과태료 부과하고, 그래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했으니까 뭐 기업 디귿 리얼 이렇게 되네요. 답 4번이 되네. 응? 그 오타가 난 거는 아마 집사람 보고 치락했지만은 뭐다 오타가 나쁜 놈가면이. 그렇지. 27번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매수인이 낸 계약금을 개업공인중개사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였다. 이와 관련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물었는데, 이걸 딱 읽는 순간에 요거 공부했는 걸 떠올려야 되죠.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 제도, 에스크로 제도와 유사한 제도, 그걸 떠올리면서 이제 읽어 들어가야 된다. 근데 누구 명의로 예치했다 돼 있어요? 개업공인중개사 명의로. 자, 1번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데 소요되는 실비는,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데 소요된 실비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매도인이 부담합니까? 매수인이 부담합니까? 매수인이 부담하죠.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이 부담한다고 되어 있잖아. 그래서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에 소요된 실비는 누가 부담?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이 부담한다. 그렇게 공부했어. 그래서 틀렸네. 바로 답이다. 알겠어요? 2번 개업공인중개사는 계약금 이외에 중도금이나 잔금도 예치하도록 거래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계약금 등 할 때 등에는 중도금, 잔금도 포함이다, 포함이다, 포함이다 하는 거 오죠. 3번 예치된 계약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돼. 누구 명의로 예치할 때는, 개업공인중개사 명의로 예치할 때는 이렇게 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는데 비용이 들어간다, 들어간다? 들어간다. 그 비용이 바로 1번에서 말하는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데 소요된 실비야. 그걸 누가 부담한다?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이 부담한다라는 소리입니다. 4번 개업공인중개사는 예치된 계약금이 자기 소유의 예치금과 분리해서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예치된 계약금 등은 거래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인출한다, 뭐한다? 뭐한다. 5번까지 같이 연결돼 붙다고 알겠어요. 그러면 됐고, 그래서 28번도 똑같은 에스크로 제도입니다. 예치 대상 계약금 등에는 중도금 또는 잔금도 포함이다라는 거죠. 계약금 등을 개업공인중개사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인출한다, 뭐한다? 뭐한다. 또 틀렸네. 얼마나 쉽노? 알겠어요? 3번 거래 당사자는 반환 채무 이행의 보장을 위해 계약금 등을 반드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예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권고할 수 있는 제도지. 4번 개업공인중개사 명의로 계약금 등을 예치하게 될 때 예치되는 계약금 등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여러 규정들을 우리가 공부했는데, 그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재가 뭐다? 이렇게 공부했어요. 우리가 업무 정지로 공부를 한 적이 없고 이렇게 공부했어. 제재에 관한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제재에 관한 규정이 없을 때 적용되는 게 뭐고, 그 밖에 입법 또는 입안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로서 업무 정지 1개월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근데 1개월이냐 3개월이냐 그걸 물어보는 의도는 없어요.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 알겠습니까? 이 4번도 O네요. 그러니까 위반이면은 분명한데 제재 규정이 없을 때 뭐 바로 그 밖에 입법 또는 입안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가 업무 정지 사유다. 5번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 이행 기간 동안에 거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바로 뭐다? 에스크로 제도와 유사한 제도다라는 거잖아. 알겠어요? 그 다음 29번도 똑같은 주제. 1.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 당사자에게 계약금 등을 예치하도록 권고할 법률상 의무는 있다, 없다? 없다. 권고할 수 있다라는 제도니까 권고하기 싫으면 안 해도 그만이죠? 그래서 없다 했으니까 오라. 2번 계약금 등을 예치하는 경우 최신관서의 명의로
공제사업자인 협회에다가 예치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최신관서는 예치 명의자가 될 수 있는 자죠. 그리고 공제사업자인 협회는 예치 명의자도 될 수 있고 뭐 예치 기관도 될 수 있는 자라. 알겠습니까? 그 다음 3번에 계약금 등을 예치하는 경우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할 수도 있다.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도 예치 명의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알겠어요? 자, 우리가 공부를 이렇게 했죠. 예치 명의자하고 예치 기관 구별해서 공부를 했잖아. 알겠습니까? 그러면 예치 명의자는 어떻게 공부했느냐 하면은 개업공인중개사 명의로 예치할 수도 있다. 또는 누구 명의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명의로 예치할 수도 있다. 그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1번부터 뭐 6번까지 있었다라는 소리잖아요. 알겠습니까? 여기에 최신관서도 있고, 그래서 보험회사도 있고, 공제사업자도 있고, 신탁업자도 있고, 에스크로 전문회사도 있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보험회사도 있고, 알겠습니까? 근데 예치기관은 이래 돼 있잖아. 금융기관, 뭐 공제사업자, 그 다음 뭐 신탁업자 등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는 예치 명의자는 될 수 있어도 예치 기관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알겠어요? 무슨 얘기죠? 그리고 예치 명의자의 매도인 명의로 예치할 수 있나?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매도인 명의로 뭐 예치할 수는 어디가 붙노? 29번에 4번 계약금 등을 예치하는 경우 매도인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할 수 있다 하면 O다 X이 되는 거잖아. 알겠습니까? 이거는 안 외웠어도 맞춘다 못 맞춘다? 맞춘다. 우리가 지금 계약금 등을 이런 예치기관에다가 이런 사람의 명의로 예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권고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뭐고, 매도인이 계약금이나 중도금, 잔금을 받아가가지고 다 썩보고 난 다음에 매도인이 뭐 계약을 해제해버리면은 매수인이 피해를 입지 않느냐라는 거야. 무슨 소리 있죠? 그래서 매수인이 피해를 입지 않는 거래 안전을 기하기 위해서 계약금 등을 금융기관 등에다가 예치해놨다가 매도인이 할 일 다 하고 나면 예치된 계약금 등을 뭐 찾아갈 수 있도록 하자라는 취지의 제도잖아요. 그러니까 매도인 명의로는 당연히 예치할 수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없는 거다. 매도인 명의로 예치할 바에요. 그냥 가져가면 되지. 알겠습니까? 이건 뭐 제도의 취지상 뻔하게 틀린 겁니다. 안 해도 답이 맞춰지는 거야. 알겠어요? 그 다음 5번 계약금 등의 예치는 거래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로 한다. 계약의 이행이 다 완료됐으면은 매도인은 예치된 계약금 등을 찾아가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런 소리잖아요. 알겠어요? 그렇게 돼. 그 다음 제가 그래서 봐봐요. 제가 그래서 이쪽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다 상세히 외울 필요는 없다 하면서 강의를 했어요. 그런데 이 보험회사 그 다음에 최신관서가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나 없나 물어봤나? 물어봤는데 왜 외울 필요가 없다 하느냐? 그걸 답으로 만들더라 안 만들더라? 안 만들더라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과감하게 외우지 않아도 좋다 한 거야. 그러나 요 공제사업자하고 신탁업자는 요쪽에도 나오거든. 예치 명의자에도 나오거든. 그 공제사업자와 신탁업자만큼은 좀 외워두자. 예치 명의자도 될 수 있고 무슨 기관도 될 수 있고 예치 기관도 될 수 있는 자다라는 측면에서. 알겠어요? 해설에 보면 다 적혀져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 30번 봅니다. 계약금 등을 대통령이 정하는 자의 명의로 금융기관 등이 예치하도록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도 있죠. 개업공인중개사 지명의로 예치할 것을 권고할 수도 있지만 그 명의자에 속하지 않는 것은 해놨는데 봐봐. 외웠다 안 외웠다? 안 외웠는데 알겠어요?
공탁금을 예치받는 법원 명의로 법원이 예지가 할 일이 없어서 알겠어요. 그 법원 명의로 일반 사인 간의 이 거래 대금이 계약금 등을 갖다가 뭐 예치 명의자로 할 수 있겠나 알겠어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요거 왜 안 나 안 왜 안 나를 물어보는 문제를 그렇게 2.5점 한 문제를 물어봐도 답이 뻔하게 보이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굳이 안 해도 좋아 알겠어요. 그 다음, 그래서 31번, 이게 이제 문제가 좀 됩니다. 이게 17회 기출 문제인데 제가 일부러 소개해놨어요. 거의 10몇 년 전에 거죠? 근데 이게 그때 당시에 이의 신청이 돼야 되는데 이의 신청을 하는 사람이 없어. 한번 보겠습니다. 왜 안 하는지. 옳은 것은 했는데 1.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거래계약서의 작성이 완료될 때까지 거래계약서의 작성이 완료될 때까지 그게 틀려버렸죠? 거래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지. 거기다가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지 해야 한다. 그 부분도 틀려버렸잖아. 두 군데가 다 틀렸어요. 2번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이를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 명의로도 예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틀렸죠? 3번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 보장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아까 법에 제재 규정이 있다 그랬어 없다 그랬어? 없다 그랬죠? 그러면 그 밖에 입법 또는 입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로서 무슨 정지? 업무 정지 사유라 그랬는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하니까 틀려버렸잖아.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가 아닙니다. 업무 정지 사유지. 그럼 1번도 틀렸고 2번도 틀렸고 3번도 틀렸어. 그 4번 봅시다. 채신관서도 예치기관이 될 수 있다. 예치기관이 될 수 있다 하는데 예치기관에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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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겠다. 5번부터 보자. 계약금 등의 예치를 매도인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요구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거절해도 되나 안 되나? 되지 뭐. 알겠어요. 없다까지 틀렸죠? 그럼 1번, 2번, 3번 확실히 틀렸고 5번도 확실히 틀렸고 4번은 모르겠다 했는데 그게 답이네. 옳은 것을 물었으니까. 이렇게가 맞춰보니까네 이 신청을 안 해버렸어요. 이 답 없어. 제가 볼 때는. 그렇지. 그 4번에 보면 채신관서도 예치기관이 될 수 있다 하는데 봐봐요. 예치기관은 요렇게 돼 있거든. 요 채신관서 있나? 있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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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확하지를 않아요. 알겠습니까? 자, 해설을 한가 봅니다. 제가 뭘 달아놨는지를. 해설을. 31번이제. 해설 한번 봐봐요. 응? 이런 걸 자꾸 해설에다 적어줘가 시험 출제위원들이 한 번씩 봐야 출제 오류가 줄어들어. 27페이지에 있네, 해설은. 27페이지에 보면은, 자, 다시 왼쪽 페이지 26페이지 제일 밑에 29번 한번 봐봐요. 29번에 정답은 4번 되는데 봐봐요.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의 뭐다? 아니다. 29번에 31번이네. 맞죠? 그럼 27페이지에 31번 한번 봅니다. 31번에 4번 해설을 한번 봐봐요. 4번. 제가 읽어볼게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하는 법이 있어요. 이게 이제 금융실명제법인데, 그래서요. 이 규정에 의하면 금융기관의 범위에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신관서가 포함된다, 안 된다? 포함돼요. 그래서 어느 법에서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금융기관에는 포함되는데, 그러나 예치기관으로 금융기관, 공제사업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등으로 예치기관을 적어놨는데 여기에서 금융기관의 범위에 관하여 우리 공인중개사법과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는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을 가리키는지 여부도 명확하지 않으므로 참고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 또 있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의 범위에는 채신관서가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봐봐요. 이 채신관서가 예치기관인 금융기관에 포함된다고 단정 지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즉 이 말이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금융기관에는 채신관서가 들어가는데 금융
금융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의 범위에는 최신관수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또 안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봐봐요. 우리 법조문이 금융기관 앞에 이 앞에 무슨 법에 따른 무슨 법에 따른 하는 글자가 있다 없다? 없는 거야. 그냥 금융기관이라고 적어놨거든. 법전에 보면. 그럼 이 금융기관에 최신관수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을 거고 뭐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을 거다. 어느 법에서 가리키는 금융기관인지 특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그래서 최신관수도 예치기관이 될 수 있다 하고 4번 지문을 만든 것은 뭐다? 출제 근거가 명확하다 불명확하다? 불명확하다. 알겠어요? 제가 수업하면서 가면 새마을 금고도 금융기관에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물어봤잖아. 대부업체도 뭐다? 대부업체.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물어봤잖아요. 그럼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명확한 근거가 있다 없다? 없어요. 이 출제 오류야. 제가 볼 때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됐죠. 어찌됐든 간에 1번, 2번, 3번, 5번이 다 확실히 오다라고 판단했는 수험생은 당연히 답을 몇 번으로 갈 수밖에 없다? 4번으로 갈 수밖에 없어가 마차앞의 이 신청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32번으로 갑니다. 틀린 것은 1.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인이 요구하는 때는 계약금 등을 금융기관, 공제사업자 등에 예치하여야 한다 해놨는데 매수인이 요구하든 매도인이 요구하든 예치해야 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거래 당사자의 요구를 거절해도 관계없는 거잖아. 그렇죠? 2번 이 제도는 계약 이행기간 동안의 거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다. 그래서 에스크로 제도와 유사하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금융기관은 거래대금의 예치 명의자가 될 수 있다 해놨습니다. 금융기관은 거래대금의 예치 명의자가 될 수 있다 해놨네. 금융기관은 이게 몇 회 기출이고 18회구나. 알겠어요. 이게 수정이 문제네. 해놨나 모르겠다. 요거는 수정을 좀 해야 되겠네. 해설에. 자, 봐봐요. 우리가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돼 있잖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1번이 알겠어요. 지금 법조문에 따르면 은행법에 따른 뭐다? 은행법에 따른 은행일이 돼 있을 거예요. 우리 기본수 한번 봐봐요. 기본수 몇 페이지를 보느냐 하면은 몇 페이지를 보느냐 하면은 160페이지를 봅니다. 160페이지. 알겠어요? 160페이지에 보면 저 위에 표를 만들어 놨죠. 거기에 보면은 개업공인이나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서 해가 대통령령 27조 1항에 보면은 1번이 은행법에 따른 은행요리 되어 있단 말이지. 알겠어요? 근데 여기 18회 기출문제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 안 돼 있고, 알겠습니까? 뭐라고 돼 있었느냐 하면 금융기관 요리 돼 있었다고. 알겠어요? 무슨 소리인지 알지? 그러니까 지금 요 기출문제 32번에 3번도 O다 X다? O 요리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근데 지금은 금융기관이라고 안 돼 있고 뭐 은행 요리 돼 있다라는 거지. 알겠죠? 지금 법정. 그때 당시에는 거기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요리 돼 있었기 때문에 O 처리된 기단 말이야.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해설도 조금 수정을 했어야 되겠네. 4번 지문으로 갑니다. 32번 문제 4번.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대금을 개업공인중개사 자기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는 경우에는 자기 소유의 예치금과 분리해서 별도로 관리해야 되죠. 당사의 동의 없이 인출해서는 아니 되고. 4번도 5번 계약금, 중도금, 잔금 및 계약 관련 서류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회사 에스크로 회사다 그랬죠. 에스크로 전문회사도 예치 명의자가 될 수 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서. 그렇죠. 옵니다. 그래서 이 답이 1번을 처리해야 됩니다. 예치해야 한다 하면 틀린 거다. 알겠어요? 그 다음 33번 갑니다. 이제 중개보수에 관한 주제를 다 풀면 오늘 끝이네. 문제가 많네. 7, 8 문제 되네. 중개보수에 관한 문제는 항상 머릿속에 기본적으로 이 생각을 가져야 되죠. 주택인 중개대상물과 뭐
주택 외인 중개 대상물의 보수 시스템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 하는 그 전제하에서 자 1번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무등록 상태죠. 중개업을 하면서 당사자와 체결한 중개보수지급 약정은 강행법규에 위반된 약정이다 했죠. 그래서 뭐 무효. 2번 개업공인중개사와 의뢰인 간의 중개보수의 지급 시기에 관해서 약정이 없을 때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해놨습니다. 알겠어요? 옵니다 여기에. 알겠어요? 최근에 법이 신설돼가 중개보수의 지급 시기에 관해서 뭐다 명시를 해놔버렸죠. 알겠습니까? 옛날엔 지급 시기에 관한 규정이 없었는데 지금은 당사자 간의 지급 시기에는 약정이 없으면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지급하게.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이 언제고? 잔금 지급일이 되는 거죠. 알겠어요? 근데 약정을 하면은 뭐다? 거래계약 체결 시에 받아도 된다, 안 된다? 된다라는 겁니다. 3번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5가 되는 거죠. 조례하고는 관계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국토교통부령의 내용을 압니까, 모릅니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하는데 그 국토교통부령은 이렇게 돼 있죠. 주택 외인 중개대상물은 국토교통부령 즉 시행규칙에 보면은 1호가 있고 2호로 나눠져 있어요. 1호는 소위 뭐다? 주거용 오피스텔 알겠어요?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이다, 주택 외다? 주택 외로 분리돼 있다. 그 다음에 2호에는 알았어요? 요 1호 외의 경우 요리 되어 있습니다. 1호 외의 경우니까 주거용 오피스텔 말고 업무용 오피스텔도 요 들어간다 안 한다? 들어가고 그 다음에 토지도 들어가고 상가도 들어가고 공장도 들어가고 임야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 전부 다 뭐다? 주택이다, 주택 외다? 주택 외. 이게 이제 국토교통부령의 내용이다. 알겠어요? 그러면 주거용 오피스텔은 요리 돼 있잖아. 매매와 교환의 경우에는 뭐다? 거래 금액의 0.5%. 알겠어요? 임대차 등의 경우에는 뭐다? 0.4%. 알겠어요? 그 다음에 1호 외의 경우는 왜 돼 있어요? 이 주거용 오피스텔 물건 이외의 다른 물건들은 왜 매매냐, 교환이냐, 임대차냐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지고 거래 금액의 몇 퍼센트? 0.9% 범위 내에서 상호 협의해서 결정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죠? 그래서 옛날에는 주택 외의 물건에 관한 보수가 이렇게만 정해져 있었는데 법을 개정하면서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여기 신설된 거야. 여기. 그래서 주거용 오피스텔이 신설되는 바람에 반값 중개 수수료 간 뉴스가 나와본 거야. 원래 주거용 오피스텔도 요 기준에 따르면 몇 프로까지인데 0.9%까지인데 요 규정을 신설하면서 매매 교환은 0.5, 임대차 등은 0.4로 하는 바람에 이제 반값이 대붙다 안 대붙다? 대붙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요렇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 4번 질문 보면 33번에 4번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일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매매의 경우에는 거래 금액의 몇 퍼센트? 0.9% 이내로 한다. 그러면 임대차 등의 경우에는 거래 금액의 몇 퍼센트? 0.8% 이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거죠. 그렇죠? 5번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와 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대상물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 조례에 따라서 중개보수를 받아야 됩니까? 아니면은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 조례에서 따라받습니까? 사무소 소재지 조례가 적용된다 그랬잖아. 알겠습니까? 아까 오전에 사무소 소재지는 중개보수 산출의 기준이 된다 하는 것도 공부를 했잖아요. 알겠어요? 그런데 이 5번 지문에 문제가 있어요. 5번이 틀리긴 틀렸는데, 그래서요. 틀리긴 틀렸는데, 어쨌든, 문제가 있는 것이, 이 신청해봤자 받아줄 성격도 안 되지만 문제가 좀 있는 것이, 어쨌든 5번이 조례를 거론하고 있잖아. 맞죠? 그러면 시도 조례를 거론한다는 것은 주택이에요? 주택 외예요? 주택일 때만 조례가 거론되는 거잖아.
맞죠? 그러면 이 5번 지문에 주택이라 하는 것을 알 수 있어 없어요? 없잖아. 없잖아. 그냥 중개대상물의 소재지겠지. 중개대상물 하는 글자 앞에다가 주택이 하는 글자 쓰지도 않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있는 거야.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경우는 조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거든. 알겠습니까? 그래서 옳지. 39번 문제로 가봐요. 39번 문제 가면은 박스 안에 기억을 한번 봐봐. 이것도 기출문제잖아. 박스 안에 기억을 보면 중개대상물인 다음에 뭐라고 적어줬다? 주택이라고 적어준 거야. 만약에 그걸 빼고 읽어봐요.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와 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보수를 받는다. O가 되죠? 그렇죠? 근데 주택이라고 써줬잖아. 그렇죠? 100% O가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만든 사람은 주택이라고 표시를 넣어줬고 앞에 그 33번 문제를 만든 출제위원은 뭐다? 주택이라는 글자를 생략해버린 거야. 알겠습니까? 무슨 소리. 그런데 그래도 이 신청해도 받아줄 이유는 없죠. 왜냐하면 어쨌든 주택 외에는 조례하고는 관계 있다 없다? 없는 거기 때문에 조례를 거론했다라는 것은 주택임을 전제로 생각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해버리면 이 신청 안 받아줘요. 그러니까 아까 이 39번 문제를 만든 사람은 소위 제 같은 경우 이렇게 표현, 친절한 출제위원. 그래서 무슨 소리 하겠어요? 수험생들이 고민거리가 없게 만들어지는 출제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됐고 34번 문제를 봅니다. 34번 문제는 옳은 것은 나왔는데 교환 계약의 경우 교환 대상 중개 대상물의 평균 가액을 거래 금액으로 하여 계산합니까? 큰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까? 큰 금액. 1억짜리와 3억짜리 교환 계약을 중개완성했을 때는 얼마가 거래 가액이다? 3억. 그래서 틀려버렸고 2번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의 매매와 임대차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에 관한 거래 금액으로 하여 계산합니까? 매매 계약에 관한 거래 금액으로 계산합니까? 매매 계약에 관한 거래 금액으로 계산하잖아. 점유 계정. 점유 계정일 때는 매매 금액에 따른 뭐다? 보수를 산출하는 것으로. 알겠습니까? 3번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보수는 주택 외라 그랬어. 국토교통부령이 정한다 하고 끊어야 되는데 시도 조례로 정한다 걔가 틀려버렸잖아요. 그렇죠? 4번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의 1,000분의 9 이내에서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해놨습니다. 요거죠? O다 X다? O다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O다라는 거지. 자, 그런데 요것도 몇 회 기출문제라요? 21회 기출문제죠? 21회 출제할 당시에는 요 주거용 오피스 데려가는 게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요것만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100% O라요. 알겠습니까? 그러나 현재는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무슨 오피스텔이 들어갔기 때문에 주거용 오피스텔이 들어갔고 주거용 오피스텔은 이거 아니잖아. 0.9% 협의해서 결정하는 거 아니잖아. 이리 돼 있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 점을 생각하면은 이 현재 법령을 따지면 34번의 4번 지문도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문제가 있다라는 거야.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4번으로 할 수밖에 없어. 1번 확실히 틀렸고 2번 틀렸고 3번 틀렸고 5번도 봐. 주택 임대차잖아. 주택 임대차는 주택인 경우에는 임대차는 거래금액 0.9라요, 0.8이라요. 0.8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0.9라 했으니까 뭐다? 확실히 틀린 거야. 그러면 이제 이 문제의 4번은 요 부분만을 제외한다면은 그나마 뭐다? O라고 봐야 되는 거라요. 근데 실전에서 이렇게 나오면 이제 오류가 된다 하면서 이 신청 들어간다고 이게. 알겠습니까? 요것 때문에. 그러니까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관한 보수가 요것과 요것으로 구분되어 있다라는 거. 알겠습니까? 요것과 요것으로 구분되어 있다. 주거용 오피스텔과 뭐, 그 이외 거. 1호 외의 경우하는 게 주거용 오피스텔 빼고 나머지 다 주택 외잖아요. 알겠어요? 그런 거죠. 그 다음 계산 문제로 가봅니다.
갑이 을의 일반 주택을 6천만 원에 매매를 중개한 경우와 갑이 위 주택을 보증금 1,500만 원, 월차임 30만 원, 계약 기간 2년으로 임대차를 중개한 경우를 뭐 했을 때 비교를 했을 때 갑이 을에게 받을 수 있는 중개 보수 최고 한도액의 차이는 해놨는데 심하다. 중개 보수 계산 문제인데 한 번 계산해야 되나 두 번 계산해야 되나? 두 번 계산해야 되잖아요. 두 번 계산해가 빼기 해야 해야 된다라는 소리잖아. 그럼 매매에 따른 보수부터 먼저 계산해 봅시다. 6천만 원인데 6천만 원이면 0.5% 곱하면 얼마고? 30만 원이죠? 그러니까 중개 보수, 매매에 따른 중개 보수는 30만 원이야. 그럼 임대차 보수 계산하면 30만 원 곱하기 100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월세 30만 원에다가 100을 곱하잖아. 그러면 3천만 원이지? 1,500만 원을 더하면 4,500이지? 그러면 30에다가 100을 곱하면 안 되네요. 5천만 원 미만이니까. 그럼 70을 곱해야 돼. 자, 그래서 이래 되는 거야. 월세 30만 원에다가 70을 곱하면 얼마고? 2,100만 원이지. 2,100만 원 더하기 보증금 1,500만 원 하면 얼마고? 3,600만 원이 거래가액이 되고 3,600만 원에 0.5%를 곱하면 얼마라요? 18만 원인가? 그렇죠? 그럼 30만 원에서 18만 원 빼면 얼마? 12만 원. 답이 3번이네. 알겠어요? 이꼴이 된다. 그러니까 문제는 한 문제 만들어 놓고 보수 계산을 몇 번 하도록 만들어 봤다? 두 번 하도록 만들어 버렸다라는 거죠. 알겠어요? 그 시간이 더 걸려 버리는 거잖아요. 오히려 36번 문제는 아시죠? 계산 한 번만 하면 되잖아. 갑은 개업공인중개사 병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을 소유의 전용 면적 70제곱미터 오피스텔을 보증금 2천만 원, 월차임이 20만 원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고 이 경우 병이 갑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 최고 한도액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부엌도 있고 전용 수세식 화장실 목욕시설도 갖췄다. 소위 무슨 오피스텔이다?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에이? 주거용 오피스텔이다라는 거야 이게. 그러면 임대차 계약이니까 월차임 25만 원에다가 100을 곱하면 2,500만 원이죠? 2,500만 원인데 2천만 원 더하면 얼마고? 4,500만 원 아이가. 그럼 5천만 원 미만이네. 그러면 다시 계산해야 되잖아. 25만 원에 100을 곱하지 말고 얼마? 70을 곱해야 됩니다. 25만 원에 70 곱하면 얼마 나와요? 계산기. 얼마? 1,750이라네. 그럼 2천만 원 더하면 3,750만 원이 돼요. 3,750만 원에 임대차 계약이니까 몇 프로까지? 0.4잖아. 3,750에 0.4잖아요. 맞을 낀데? 36번 회수를 봐봐요. 36번. 3,750만 원에 0.4% 아닙니까? 0.4% 곱하면은 뭐다? 15만 원이 나온다. 그 답 15만 원이에요. 15만 원. 알겠어요? 그 요거는 외워야 되잖아. 0.5, 0.4 외워야 되잖아. 왜 외울 수밖에 없어? 제시 안 해줘요. 문제가 왜 돼 있다? 받을 수 있는 중개 보수의 최고 한도액은 되어 있잖아. 최고 한도 요율이 0.5, 0.4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이니까 0.4까지 받을 수 있고 거래 금액이 얼마다? 3,750이고 3,750 곱하기 0.4마 답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알겠어요? 이것도 왜 안 왔잖아. 월세가 있는 월차임이 있는 월차임 있는 임대차 계약일 경우에는 알겠어요? 거래 금액은 어떻게 계산해요? 보증금 플러스 뭐 월차임 곱하기 뭐 100 요래가 나온 금액 있잖아. 요 금액이 얼마 미만 5천만 원 미만이 되면 다시 계산한다 그랬잖아. 다시 계산할 때는 월차임에다가 얼마 70을 곱해가 나온 요 금액이 거래가액이 된다. 요 금액이 지금은 뭐다 3,750만 원이다라는 소리잖아. 근데 임대차 계약이라 그랬잖아. 주거용 오피스텔이 임대차 계약이니까 몇 프로? 0.4%. 그리고 답이 15만 원 요리 되는 거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 됐고 37번 문제로 갑니다. 문제가 길다 짧다? 길다. 근데 짧다. 왜 짧으냐?
개업공인중개사가 X시에 소지하는 주택의 면적이 3분의 1인 건축물이래. 주택의 면적이 3분의 1인 건축물이래. 그러면 이 건축물은 주택입니까? 주택 외입니까? 자, 이 건축물이 주거의 용도와 주거 외의 용도로 함께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일 때는 이걸 주택으로 볼 거냐, 주택 외로 볼 거냐, 면적 갖고 판단한다 그랬잖아. 그 면적이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일 때는 주택으로 하고 2분의 1 미만인 경우는 주택 외로 처리한다 그랬잖아. 그러면 주택의 면적이 3분의 1이라 하잖아. 그러면 이 주택이가 주택 외가 주택 외죠? 주택 외인데 그러면 네모박스 안에 저 밑에 X시 중개 보수 조례 기준 하는 거 있죠? 싹 다 지어야 되나 안 지어야 되나? 지어야 되지. 왜? 주택 외는 조례하고 관계 있다 없다? 없다. 뭐 싹 다 지어야 되는 거야. X시 중개 보수 조례 기준의 내용은. 알겠어요? 그럼 문제가 기나 짧지. 다시 위로 올라가 봐요. 그 주택 외의 건축물에 대하여 매매와 임대차 계약을 뭐 동시에 중개하였다. 동시에 중개하였다. 개업공인중개사가 갑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 최고 한도에 근해놔서 매매와 임대차 계약을 동시에 중개하였다 하면은 무슨 금액만 적용해서 보수 산출한다? 매매 금액만. 알겠어요? 매매 금액만 하니까 밑에 네모박스 안에 계약 조건에 3번 임대차 계약회가 보증금 3천만 원, 월차임 30만 원, 임대기간 2년 하는 것도 지어야 된다, 안 된다? 지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알았어요? 매매 계약이 매매 대금이 1억 원이네. 1억 원에 몇 프로까지 곱하면 돼요? 응? 주택 외니까 0.9까지 하면 되잖아. 맞죠? 최대 0.9잖아. 그럼 1억 원에 0.9면 90만 원이죠? 90만 원인데 매매 계약에 대하여 합의된 중개 보수는 얼마다? 100만 원이다. 합의된 보수는 얼마? 100만 원. 알겠어요? 그러면 얼마까지밖에 못 받는다? 90만 원까지밖에 못 받지. 합의는 100으로 했다 하더라도. 알겠어요? 만약에 합의된 100만 원을 받으면은 뭐다? 검증이다, 검증이 아니다. 검증이지. 법정 한도를 초과해서 수술을 했으니까. 그러면 요거는 100만 원 받았다 칩시다. 합의된 보수 100만 원 받았다 칩시다. 100만 원 전부가 무효가, 초과된 10만 원만 무효가. 10만 원만. 초과 지급 부분만 무효다. 일부 무효다 하는 판례도 공부했다 안 했다? 했다. 고리 되는 거예요. 이 답은 90만 원이야. 그것도 모르고 답을 또 4번으로 100만 원 가는 사람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왜? 합의했다 안 가나? 이렇게 하는 거야. 알겠어요? 무슨 소리인지 알죠? 이 문제의 함정은 몇 가지가 걸려 있어요. 이게 주택이냐 주택 아니냐부터 명확히 가려내야 되거든. 그게 또 첫 번째 함정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함정은 점유 계정이기 때문에 매매 계약에 관한 금액만 보수를 산출하게 돼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알았어요. 약정된 보수가 100만 원이라 하더라도 법정 한도를 초과해서 약정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초과된 부분은 무효다 하는 것까지도 알아야만이 정확하게 풀리는 거예요. 알겠어요? 문제 잘 만들었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 38번 봅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Y씨 소재 X주택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사이에 매매와 임대차를 동일 기회에 중개하는 경우 일방 당사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 최고 한도에 근해놨는데 결국 점유계정이죠. 또 그럼 매매 계약에 관한 금액만 보수를 산출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네모박스 안에 3번의 임대보증금, 4번의 임대기간 가는 거 다 지압해야 되는 거예요. 필요도 없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럼 매매 대금이 얼마다? 1억 8천만 원이에요. 1억 8천만 원에 보수 기준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0.5%죠? 1억 8천에 0.5% 하면 얼마고? 90만 원이죠? 90만 원인데 한도액이 얼마로 되어 있노? 80만 원 되어 있지. 그러면 80만 원까지밖에 못 받잖아. 알겠어요? 계산은 90만 원 나와도 한도를 초과해서 받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따라서 답은 얼마? 80만 원이 답이 되는 거다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를 만든 사람은 알았어요?
지문 1번에 80만 원 적어 놓고 5번 지문에 107만 원이라고 적어 놨지. 제가 문제를 내면은 5번 지문에 107만 원 안 적어 놓고 160만 원 적을 기라고. 왜? 곱하기 2 하는 사람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알겠지? 근데 문제를 곱하기 2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문제가 일방 당사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 최고 한도액은 이래 돼 있거든. 알겠지? 107로 안 적어놓고 160으로 적어놓으면 또 곱하기 2가 틀리는 사람 또 수두룩하게 나온다고. 알겠지? 답은 1번입니다. 그렇죠. 39번 보수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골라라. 이제 서술형으로 묻네. 중개대상물인 주택의 소재지와 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조례로 정한 기준에 따라 보수를 받게 됐죠. 기억이 오네. 니은 교환계획의 경우에는 아까 큰 금액인가 작은 금액인가? 큰 금액이죠. 큰 중개대상물의 가액을 거래금액의 중개보수 산정한다. D가 사례정액 기타 어떠한 명목으로든 법에서 정한 중개보수를 초과 여건품을 받는 행위는 반드시 개설 등록을 취소하는 사유입니까? 상대적 등록 취소입니까?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 아이가. 그래서 틀려버렸죠. 개업공인중개사가 금지행위 규정을 위반하면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잖아. 리얼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의 매매와 임대차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 점유 계정인 경우에는 매매계약과 임대차 계약의 거래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보수를 산정하는 것이 아니고 매매계약에 따른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보수를 산출하는 거죠. 그래서 틀린 것은 디귿과 리얼 답 5번이네. 40번. 이게 어떻게 보면 제일 쉬워요. 보수를 계산하라 하는 문제가 아니고 보수 산정 시 적용되는 무슨 금액을 찾아라. 거래 금액을 찾아라 라는 게야. 보수 계산할 필요까지는 없고 거래 금액만 판단하면 되겠다.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로 단독주택을 보증금 2천만 원, 월차임 20만 원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면 임대차 계약이니까 월세 20만 원에다가 얼마를 곱한다? 100을 곱하가 2천만 원 더하기 2천만 원, 4천만 원이니까 5천만 원 미만이 되는 거죠. 그러면 20만 원 곱하기 70을 해야 되지. 1,400 더하기 2천 하면 얼마고? 3,400만 원이 답이다. 이 소리입니다. 이게 제일 쉬운 거야. 복만 넘기다. 알겠어요? 그런 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 계산 문제, 몇 문제, 기출 문제 중에서 어느 문제가 제일 어렵다? 37번 문제가 제일 어렵고 잘 만든 문제예요. 알겠어요? 무슨 소리 알겠죠? 그런데 똑같이 봐봐요. 보수 계산에 관한 문제를 매회 거의 내다시피 하는데 알겠어요? 어떤 해 때는 좀 쉽고 어떤 때는 어렵게 사례를 구성하기도 하니 이건 원래도 또 모르는 거라. 알겠어요? 그 자꾸 풀어봐야 됩니다. 알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3회 40문제도 다 풀었고, 알겠어요? 다음에 4회로 가면은 거의 공인중개사 법령이 다 끝나갈 단계예요. 알겠어요? 진도상으로 보면. 4회까지 하면 아마 공인중개사 법령이 끝나고 5회, 6회 정도가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일 거고 나머지는 중개 실무에 관한 문제로 가지 싶다. 자, 마칩시다.